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31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자, 공리, 의무와 윤리라는 단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는 근대 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근대 전기 그리고 근대 중기까지 해당되는 철학자들의 윤리 사상을 뽑아서 정리를 했었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철학 사상들 전반을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윤리 사상들을 공부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은요, 바로 근대 후기의 영국으로 들어가서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공리주의라는 것도 근대 후기에 우리가 이 윤리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뭘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근대 전기, 중기까지의 철학들을 잘 정리해 왔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근대 후기, 막 산업혁명도 만들어지고요. 현대라는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까지의 얘기니까 굉장히 급변하는 사회상을 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은 꼭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내용은요, 나와 있네요. 공리주의의 대두 배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산업화 이후에 산업혁명으로 세상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뻥튀기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을 다뤄야 되고 그 사회에서 나의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행복함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골몰하게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공리주의가 등장했다는 걸 통해서 공리주의가 무엇을 꾀하려고 했는지, 또 공리주의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거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2번의 각론보다 1번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1번이 굉장히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론으로 들어가세요. 제레미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존 스튜어트 밀의 질적 공리주의,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다 통합해서 공리주의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칸트의 사상을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라는 입장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포인트를 딱 짚어드리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오늘 공리주의를 공부를 하는데요. 사실 공리주의와 칸트의 사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절반 정도씩 나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적용하고 있는 도덕의 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만이 옳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면을 볼 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라는 면으로 접근을 해서 공리주의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아니야,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또 인격적인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칸트식의 접근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원론적으로 그 원류를 파고 들어가 보면 바로 결과론과 의무론이라는 것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공리주의가 바로 이 결과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 건 의무론, 바로 임마누엘 칸트의 사상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결과론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공리주의에 해당이 되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집중적으로 이제 공리주의의 특징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론,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142페이지예요. 우리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교재를 펴놓으시고요. 142페이지를 잘 보시면 결과론이 나오죠. 행위의 옳고 그름을 행위의 결과에 따라 평가하려는 것으로, 그러면 행위가 옳다 그르다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도덕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죠. 이거는 올바른 행위야, 그른 행위지 라고 할 때 그것을 도덕적이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윤리와 사상이라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건 윤리적이다 아니다의 평가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 결과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결과는 쉽게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훌륭한 쾌락을 갖고 오든지 행복을 창출시키든지 아니면 인간의 욕구라는 것을 충족시키든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해봤더니 나한테 뭔가 기분 좋게 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걸 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왔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하더라. 그러면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공리주의가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어. 막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게 의무론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도덕의 보편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건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절대적인 가치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이래에 칸트에 이르기까지 이성을 중시하는 학파들이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의무와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결과론만 그대로 보여주고 공리주의로 파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의무론을 아래쪽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만만 보여드린 이유는 둘을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활과 윤리라는 교과가 있잖아요. 선생님도 수업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생활과 윤리라는 교과에 보면 현대의 응용윤리 파트들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낙태의 문제라든지 안락사의 문제라든지 사형제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보느냐,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구냐 이것들을 연결해서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론, 의무론을 칸트와 공리주의로 비교를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리주의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주의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자주 사용하는 이야기를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보이고 있는 것은 이건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배와 바다 이야기가 나오면 얘기하기가 참 꺼려지고 마음 아프고 한켠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이클 샌델이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공리주의를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를 다루고 있는 무정한 바다라는 영화입니다. 이 무정한 바다에선 영국의 전함이요 침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군들이 물에 막 떠 있고 있죠. 근데 구하려고 아군의 영국군이겠죠? 전함이 접근을 합니다. 근데 접근을 하다 보니까요. 저기 레이더에 저쪽 아래에 독일군 잠수함이 탁 기다리고 있는 어뢰를 쏘려고 포착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이 전함의 선장으로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선장이라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보면 36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보트에 4명 탑승했던 그리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죠? 궁금하면 책을 찾아보십시오. 또 인류의 역사에서 아주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작품에도 그려져 있는 실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극한 상황을 주고 마이클 샌델이 물어보죠. 전차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차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기관사입니다. 그런데 전차를 몰고 있는데 전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런데 그냥 쭉 달려가게 되면 일하고 있는 선로 위에 인부 4명을 칠 수 있는데 내가 왼쪽으로 노선을 돌리게 되면 1명만 일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왜 이런 예를 들어서 공리주의를 설명하느냐. 공리주의는 가장 상식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과에 주목하는 것을 공리주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많은 쪽이 행복을 얻고 작은 쪽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걸 선택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극한 상황을 주는 것이 옳을까? 선생님은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재밌으려고 얘기는 이런 극한 상황을 줄 수 있지만 우선 그런 극한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죠. 우리 사회에.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돼요. 일단 그걸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걸 요구하는 공리주의가 물론 상식적인 선에서 가장 상식적인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판단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극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러면 한 명이라도 희생되는 그 생명에 대해선 생각해야 되잖아 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 것을
칸트식으로 접근하거나 생명 자체를 존중하는 생명 존중 사상으로 이해할 수는 있죠. 어쨌거나 마이클 샌델 교수처럼 제가 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이 공리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최선의 선택 그리고 결과를 바라볼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가치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고, 공리주의는 그것을 가장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쭉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예를 들면 제레미 벤담과 오늘 존 스튜어트 밀을 우리가 공부를 각각 하게 되겠지만 이 사상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 표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라고 각각 나눠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건 거죠. ABC라는 표를 줍니다. 실제로 요거는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표를 선생님이 살짝 변형을 해가지고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한테 이해를 도우려고. 예를 들어서 이 숫자를 행복의 양이라고 우리가 상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A라는 사회제도는 하류, 중류, 상류의 총합이 이렇게 나오고요. B라는 사회제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C라는 제도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C 중에 이 표 안에서만 공리주의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A, B, C 중에 골라라 하면 뭘 골라야 되겠어요? 공리주의는 딴 거 볼 필요 없다라는 거죠. 뭘 봐야 된다? 그래요. 요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공리주의 안에서 하위 계층이 굉장히 숫자가 부족하고 그들이 행복감을 못 느낀다는 문제는 있죠. 그러면 이게 높아야 된다라고 여기를 주장하는 쪽은 누구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배울 사람 중에 존 롤스 같은 경우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뭐겠습니까? 그래요. 최소 수혜자에 대한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가 가장 정의롭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야, 숫자가 적더라도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칼 마르크스가 꿈꿨던 공산사회일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ABC에서 고르라면.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공리주의는 딴 것을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다? 그 사회의 최대의 행복이다라는 양을 끌고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 제도고 그것을 우리는 도덕적이라고 얘기할 거야 라는 거, 그 상식적인 선이다라는 걸 접근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얘기했던 거는 주로 이제 제레미 벤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가장 보편적인 공리주의자가 공리주의 협회의 수장이었던 벤담의 얘기니까요. 존 스튜어트 밀은 조금 특이하긴 해요. 공리주의 중에서도 삐딱선을 좀 타는 질적 공리주의자여서 조금 이따가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자리를 옮겨서 공리주의라는 것이 어떤 대두 배경으로 출현을 했고 또 공리주의는 무엇을 모토로 삼고 있느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옆으로 선생님이 지금 하는 얘기들은 142페이지에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그대로 대본 올려놓고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 이렇게 오려서 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활용하셔도 되고 거기에다 필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공리주의. 자, 공리주의는 1번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산업혁명기.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했던 가치는 자, 노란 펜으로 한번 써볼까요? 예, 자유방임이라는 원칙이. 근데 사실은 이 자유방임이라는 원칙이 출발할 때는 자유를 극대화함으로써 국가의 부를 창출시킬 수 있다. 애덤 스미스 기억나시나요? 이런 원리들을 통해서 아주 부가 확대되고 국가의 산업 근간이 빵빵해지며 업그레이드되고 국가가 발전된 결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 자유방임이라는 것이 문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이게 뭐냐면 자유방임은 나의 이익, 즉 사익과 사익에 뭘 가져올 수 있습니까? 충돌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 간의 충돌이 벌어질 수가 있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2번. 자, 개인의 이익, 사익입니다. 자, 개인. 그리고 공익이죠. 공공의 이익이에요. 사회적인 이익이죠. 이렇게 쓰면 아주 편해질 것 같아요. 이거에
조화점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 공리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 개체주의적 사회관이라는 거예요. 개체주의적 사회관이라는 걸 좀 놓치고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실 때 실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리주의는 꼭 기억하세요. 제가 노란 펜으로 써드릴게요. 공리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또한 전체주의도 아니고요. X입니다. 또한 또가 뭐가 또 이제 들어가냐면 집단주의도 아니에요. 그럼 공리주의는 뭐냐라는 건 개체주의적 사회관에서 중요한 말이 뭐겠습니까? 개체주의적 사회관이니까 사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를 이루는데 근간이 개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개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공리주의라는 건 4번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영국에서 출연을 하는 거죠. 산업혁명기 영국에서 출연을 한 거란 말이에요. 공리주의가. 이 배경을 잘 보세요.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이 귀에 딱 담아놓으면 이해가 더 빨라지는 건 거죠. 영국에서 출발을 했는데 영국에 원래 출발했던 것이 경험론이었죠. 그리고 경험론이라는 것과 함께 발달된 사회사상이 뭐냐면 자유주의예요. 그리고 자유주의라는 것은 개인주의라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존 로크라든지 자유주의의 가장 선두주자죠. 사회계약설, 그죠? 그리고 뭐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런 사상들이 영국을 주름잡는 사상들이고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개인의 자유만 내세우다 보니 어디로 몇 번으로 가야 되겠죠? 개인의 자유만 내세우다 보니 자유방위 및 충돌하게 되네? 아, 요게 문제구나 라는 걸 풀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이익에만 머물면 안 되고 다른 사람과 맞아떨어지는 접점, 그걸 유틸리티라고 하니까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공리주의라는 거죠. 그러면 공리주의는 화살표가 어떻게 되냐면 개인의 이익에서 사회를 바라보면서 나의 이익에만 머물면 안 되고 사회 전체의 이익도 맞아떨어지는 접점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공산주의처럼 혹은 전체주의나 집단주의처럼 전체 그리고 사회, 집단만을 강조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놓치지 말라고 그랬던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 근간이 되어서 나온 것이다. 요게요. 5년 전에 연세대학교 논술에도 출제가 되었고요. 근데 개체주의적 사회관이라는 걸 잘못 이해하면 공리주의를 학생들이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공리주의가 공산주의 같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국의 철학은 어디로 영향을 주냐면 미국으로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영미 철학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영미 철학의 특징은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그 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마셔야 되고요.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중요한 거 나오네요. 5번. 선생님 좀 색깔 있는 펜도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자, 공리주의가 내세우고 있는 모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근데 그걸 명제화해야 돼요. 요걸 항상 선생님이 수업할 때 강조하거든요. 명제화하라는 건 뭐예요?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문장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문장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윤리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리주의가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 말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도덕, 입법의 원리. 오렌지색으로 썼습니다. 도덕 입법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옳은지 그른지 참이 옳은 거고 거짓은 그른 거예요. 옳은 걸 하면 되고 거짓인 걸 나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도덕 입법의 원리라는 건 내가 어떤 것이 도덕적인 행위인지에 대한 기준이 들어있는 문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덕 입법의 원리라는 게 결국 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리주의는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윤리와 사상은 전부 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에 대한 답을 하는 공부예요. 칸트는 아니야, 결과를 보지 마. 동기가 중요해. 동기가 선해야 돼.
결과가 좋다라고 해서 동기가 불순했는데 그걸 선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 이게 딱딱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리주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덕과 입법의 원리를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결과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과를 봐야 된다. 이걸 일단 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제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모토로 외우시지 마시고 막 무슨 캐치프레이즈 이렇게 외우시지 마시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도덕 입법의 원리, 즉 이것을 명제화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대. 자, 옆으로 쭉 제가 써볼게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는 행위가 뭐예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 아니면 옳은 것 혹은 참인 것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쭉 정리를 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거예요. 그게 명제예요. 이 명제를 선생님이 왜 써드렸냐? 여기에서 건질 것들이 있죠. 기억. 자, 건져갑니다. 뭘 건지느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 그러니까 아까 제가 써놨지만 결과를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따지겠다. 결과주의라고 합니다. 결과주의. 자, 니은. 결과주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사실은 이 문장은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누구를 야 너의 철학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구겠습니까? 동시대에 칸트를 비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칸트 비판이 녹아들어 있어요. 왜? 야 결과도 안 보고 무슨 동기가 중요하고 의무가 중요하고 그렇게 딱딱하게 얘기하다가 이 복잡한 산업혁명 이후에 이 세상에 뭐 사회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래? 너 도대체. 아니 네가 내세우는 대로 뭐 정원명법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정원명법 이런 것들끼리 막 충돌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할래? 살인하지 말라랑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덕 입법의 원리는 뭘 봐라? 결과를 봐라. 근데 그 결과가 디귿입니다. 뭘 향해 있어야 된다? 행복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주의라는 건 뭔 줄 아세요? 자, 역시 쾌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쾌락주의라는 것은 미음, 뭘 또 내포하고 있는 거냐? 결국 우리의 욕구 충족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드리고 정리를 딱 공리주의를 빡 하고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공리주의 문제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장담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칸트는 이게 다 반대예요. 칸트는 이걸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를 비판한 게 아니라 칸트의 입장 해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결과주의를 비판했고 행복주의를 비판했어요. 쾌락주의라는 거 비판했죠? 욕구 충족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는 도덕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칸트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 이 문장을 명제화했을 때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래서 공리주의의 장점은 예전에 갖고 있던 영국의 경험론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강점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강점이냐? 자, 6번이죠. 유용성을 강조한다라는 거. 아주 현실적이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회적인 삶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 계산을 하면 돼요. 어떤 것이 결과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갖고 오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가 길을 제시해 준다. 방법을 제시해 준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뒤집어 보면 공리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죠. 예를 들면 유용성이라는 걸 기반으로 판단하다 보니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벌어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 아까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분명히 선택은 해야 되죠. 선택을 하라라고 극한 상황을 줘버렸으면 거기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담임 선생님인데 막 반에 들어와서 학생들한테 이 중에 한 명을 희생해서 우리 전체를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까? 이 극한 상황에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가정은 하지 않겠어. 그렇지만 그런 극한 상황을 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한 명이 희생되어서 모두를 살릴 수 있다라면 모두 다 공멸하고 죽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게 상식적인 대답 아니에요? 그게 공리주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반문을 하죠. 그 한 명이 바로 너야 라고 하면 왜 저한테 그러세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희생양의 문제라든지 또 한 명 한 명 소수자의 문제가 벌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겠지만 존 롤즈라고 하는 학자가 공리주의를 비판한 게 바로 이런 측면들. 소수자의 자유에 대해서 침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것이죠. 그래서 롤즈는 현대판 공리주의자가 아니라 현대판 칸트주의자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오늘 수업에서 다뤄지게 될 공리주의에 대한 배경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저는 수업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공리주의의 벤담과 밀의 각각의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공리주의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선 이 기본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선생님이 뭘 할 거냐? 벤담과 밀을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할 거예요. 왜? 그들의 사상도 역시 이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지금 얘기했던 공리주의 전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벤담과 밀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배경, 자, 개인과 사회의 이익의 조화의 필요성이 등장했다. 네. 개체주의적 사회관을 바탕으로 개인적 쾌락과 사회적 공익의 조화를 추구하려고 등장했습니다. 물론 공리주의가 이것을 조화를 이뤘는지 성공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 공관은 평가가 다양합니다. 공리주의가 성공했다? 아, 의미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공리주의는 놓친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아까 얘기했던 롤스처럼 비판하는 사람도 있죠. 어쨌거나 공리주의가 등장하면서 내세웠던 것은 그것을 조화시키겠다라는 논리였어요. 옳고 그름의 판단은 행동이 결과한 쾌락의 유무 혹은 많고 적음. 그러니까 결과, 쾌락 이런 것들을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삶의 목적은 쾌락이나 행복의 추구 역시 쾌락주의를 계승하고 있고 행복주의를 기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리성에 입각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목적론적 윤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목적은 결과를 얘기하고요.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결국엔 일정 부분 결과를 내다보면서 한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 목적이라는 건 결국 행복과 쾌락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목적론적 윤리설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목적론적 윤리설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목적에 의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의무론이라고 해요. 의무론의 대가가 바로 다음 시간에 공부할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고요. 자, 그러면은 벤담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제레미 벤담입니다. 양적 공리주의예요.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존 스튜어트 밀과 비교해 보면 자, 이 밀의 얼굴이에요. 벤담의 얼굴이죠. 예. 일단 양이 많잖아요. 벤담의 얼굴이.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예요. 그래서 벤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했던 건 벤담의 포인트는 뭐냐? 양이 많은 게 중요하다라는 논리이기도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수량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수량 가능하다라는 건 뭐냐면 양을 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아시면 돼요. 벤담은 뭘 얘기했냐? 쾌락은 한 종류라는 거예요. 다 잴 수 있어. 근데 7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잴 수 있대요. 예를 들면 강도, 얼마나 지금 쾌락이 큰지, 지속성이 얼마나 큰지,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성, 범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앉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지금 어때요? 새벽 한 2시 정도 됐나요? 아니면 막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저를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지금 쉬고 싶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그러니까 사실은 쾌락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고통이겠죠. 지금 공부하시는 건 고통일 수도 있어요. 강도로 봐서는 뭐 마이너스 10 정도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해서 미래에 이것이 좋은 성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러면 플러스 10.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성적을 가져서 내가 미래에 좋은 자리에 갈 수 있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더 확실성, 그 다음에 뭐 파급 범위 이런 것들이 넓어. 그래서 나는 꾹 참고 지금 공부를 해야지라는 논리를 쾌락과 고통을 재는 거예요. 잴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수량 가능성이고요. 행복이란 쾌락, 고통이 없는 상태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리주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된다. 이 문장이 뭐냐면 이게 바로 그 연세대학교 논술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근데 이 문장이 뭐냐면 단순 합이라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반 또 여러분들이 뭐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학원에 학생들이 한 반에 몇 명 정도입니까? 선생님은 뭐 37명, 36명 요 정도예요.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해도 많죠. 근데 36명이다. 그러면은 36명의 쾌락과 고통을 다 재요. 철수는 뭐 플러스 10, 영희는 뭐 마이너스 10 해가지고 반 전체를 재. 그래서 결론을 딱 내립니다. 우리 반, 뭐 2학년 4반은 쾌락이 몇 이렇게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사회는 단순하게 개개인들의 쾌락을 재서 그걸 합을 내면은 사회 전체의 합이 나온다, 쾌락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유기체적 사회관이라고 합니다. 사회는 꿈틀꿈틀거리고 사회 전체는 생명체 같아서 개개인들의 행복이라는 걸 쟀을 때 사회 전체의 합이다라고 이코르 관계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을 뭐 유기체론 혹은 이 사회가 사회 유기체라고 해서 사회 유기체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게스트 콩트 같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제시하죠. 어쨌거나 지금 공리주의를 제시하고 있는 이 벤담에게는 사회는 개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개인의 행복을 더하면 사회 전체의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단순 합이다라는 거. 왜냐하면 수량화가 가능하니까 단순하게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 제재라는 걸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나의 이익만 추구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이익과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적 제재 장치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제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회 전체의 이익이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의 도덕적 행동을 위해서는 신체적,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 교재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비교할 거는 딱 하나예요. 조금 있다가 보게 될 존 스튜어트 밀은 외적 제재가 아니라 내적 제재를 강조해요. 그 내적 제재라는 건 결국 나 스스로 양심과 이타심의 제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벤담의 쾌락주의를 얘기했는데요. 벤담은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파놉티콘이라는 감옥을 벤담이 만든 거죠. 요 논리도 딱 하나예요. 가장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감옥에서 통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안해서 만든 것이 벤담의 바로 파놉티콘, 전면 감시 감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고안한 영국의 공리주의자입니다. 영국에선 굉장히 추앙하고 있는 공리주의자 그리고 공리주의 협회의 수장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학자는 이 벤담의 철학을 돼지의 철학이라고 비판했어요.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그죠? 근데 거기에서 칼라가 나오죠. 이 밀이 뭘 추구했을까 약간 색채가 나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천재였습니다. 본인의 아버지가 제임스 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공리주의자였고 또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이기도 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확실하게 시켰죠. 3살 때 그리스어를 뗐다고 해요. 8살 때 라틴어를 뗐다고 하고요. 12살 때 논리학을 다 독파했대요. 17살 때부터는 이미 동인도 회사에서 일정 부분 본인의 일을 보면서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20살이 되던 해에 존 스튜어트 밀이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그 우울증을 헤어나오면서 여러 가지 막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본인이 믿고 있던 벤담식의 공리주의의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아니, 우리 인간이 모든 쾌락을 다 양으로 잴 수 있다라면
동물과 다른 게 뭐야? 아니 인간이 동물과 같아? 라고 하면서 인간은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정신적 쾌락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이건 거죠. 배부른 돼지가 되는 편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스러운 바보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편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잖아요. 사람은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만족했더라도 본인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거고 인간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어떤 단순한 쾌락들을 채웠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은 정신적인 쾌락으로 따로 있고 그 정신적인 쾌락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요즘에 뭐 스포츠에서는 클래스가 다르다 막 이러잖아요.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같은 영역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와 뭐? 정신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쾌락은. 그래서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인 거고 저급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면 그거는 돼지와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줄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배부른 돼지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훨씬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고 인간은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은 인격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독특합니다. 인격의 존엄성. 그래서 고상한 쾌락주의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죠. 인간의 존엄성과 정신적 쾌락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인격적 공리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내적 제재, 아까 말씀드렸죠. 양심이나 이타심을 통해서 스스로가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아주 유명합니다. 영국에서 뭐 이렇게 천재로도 유명하지만 그의 러브 스토리가 아주 또 유명하기도 하거든요. 그의 20년을 기다려서 결국엔 결혼을 하게 되는 테일러 부인과 책을 한 권 같이 집필을 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꼭 읽어봐야 될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담고 있는 책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책을 부인과 같이 집필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기다렸던 부인을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래서 사랑에 골인을 하게 되고 책을 같이 집필을 했는데 7년 만에 결핵으로 부인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죽고 나서 이 책을 공동으로 집필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을 내면서 세상에 내보이면서 미완성으로 내요. 왜냐하면 완성을 못 시켰는데 어찌 보면은 부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표현 혹은 미완성으로 본인이 거기에다 끝맺음하기가 어려웠다는 어떤 고심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러브 스토리가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나서는 의회 활동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유를 내세우면서 우리가 여성의 페미니즘이라는 걸 공부할 때 항상 존 스튜어트 밀이 나오는데요. 여성의 참정권 이런 것들을 아주 강조하고 급진적인 방안들도 내세우기도 했던 사상가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잠깐 이 고전적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두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요. 규칙 공리주의라고 하면 이게 현대의 공리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는 142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십시오. 규칙 공리주의라는 건 고전적 공리주의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것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고전적 공리주의는 규칙 공리주의가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 이걸 행위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뭔 말이냐면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돼요. 직접 쓰세요. 142페이지에. 유용성의 원리. 이 유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결과적으로 행복을 도출시키는 무언가 유용한 것을 창출시키는 것을 인간 각각 개인의 행위에 적용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용성만 창출을 하다 보면 만들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유용한 결과만 주목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선의의 거짓말 괜찮아. 거짓말 할 수 있어. 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 이게 비도덕적인 행위로 도출되기도 했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규칙 공리주의가 나온 겁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피터 싱어라는 학자예요.
이것도 생활과 윤리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싱어가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을 현대판 공리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싱어가 내세웠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규칙에다 적용을 하는 거죠.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다라고 함으로써 여기에서의 이익이다라는 걸 하나만 써놓으시면 돼요. 쾌, 고, 감, 수의 능력. 이게 뭐냐면 쾌락을 느끼는 것과 고통을 느끼는 것은 그런 능력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규칙을 세우는 거죠. 그 규칙에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 적용을 해서 결국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동물 해방입니다. 책 제목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 죽음의 밥상, 세계화의 윤리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규칙 공리주의라는 걸 내세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이렇게 시험에 자세하게 다뤄지는 건 아니어서 제가 요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하고 남은 건 문제풀이로 가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풀어볼 문제 기본 문제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6번 문제 같이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보시죠. 갑과 을 사상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갑과 을은 갑은 양적 공리주의자라고 했대요. 그러면은 갑은 누구예요? 제레미 벤담. 우리가 쭉 공부했죠. 을은 질적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면 1번 갑은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아니죠. 종류는 한 종류예요. 양적 공리주의는 양을 다 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는 하나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잴 수가 있죠. 단지 고통과 마이너스인 고통,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인 쾌락 이 두 가지만 있는 겁니다. 다 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번은 갑의 얘기가 아니라 을의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을은 존 스튜어트 밀은 쾌락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뭐가 질이 높다? 그렇죠. 양은 작더라도 양은 아주 소량이라도 정신적 가치, 정신적 쾌락이 가장 고상하고 그것이 질적으로 차원이 높은 거다. 그 얘기가 미래 얘기니까 1번은 틀렸고요. 2번 갑은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 행복과 연결된다라고 보았다. 요게 정답이죠.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개체주의적 사회관을 얘기하기도 하고 개인의 쾌락에서 넘어서 사회 전체의 이익과 연결되는 것을 찾으려고 하였다라고 하기도 하고 단순한 합으로 이해했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임을 찾았는데 3번 을은 개인적 쾌락주의를 지향하였다?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밀이 주장한 것은 역시 공리주의고요. 개인적 쾌락주의는 대표적으로 에피크로스까지는 해당이 되지만 사회 전체의 쾌락과의 접점을 찾은 공리주의는 3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번 을은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였다?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재미난 건 요 별표 하나 쳐보세요. 요게 예전에 모의고사와 수능 문제에서 가끔씩 활용이 됐는데요. 이 지점은 에피쿠로스의 정신적 쾌락을 강조했던 것과 공통점으로 시험에 잘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5번입니다. 갑과 을은 행위의 결과는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가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수업 가장 출발할 때 먼저 했던 얘기가 결과주의에 대한 정의였고 결과론의 대표적으로 공리주의를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그 다음 문제, 자 7번 문제 바로 아래 문제입니다. 풀어드릴게요. 7번 문제, 다음 장이네요.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149페이지. 자, 그래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행위는 유용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란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쾌락과 행복을 주는 공리성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러면 공리주의죠. 공리주의 정리됐습니까? 기억. 거짓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니에요.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동기를 주목한 칸트에 해당이 되죠. 거짓말을 어떠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언제 할 수 있죠? 그래요.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거짓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선의의 거짓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의도가 들어갔으니까
결과를 주목한 게 아니지 않냐라고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가 좋아졌어. 그러면은 것 봐, 나는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또 그런 극한 상황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친구가 아주 많이 아픕니다. 암 초기라고 얘기를 합시다. 근데 그거를 내가 알게 됐는데 그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고 식이요법 잘하고 잘 이제 재활 치료를 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나을 수 있대. 희망을 가져라고 얘기를 해줘서 나 암 아니래.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완치가 됐다. 그 지점에 가서 거봐, 나는 하얀 거짓말을 한 거야. 선의의 거짓말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역시 공리주의가 결과를 주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언제? 결과가 좋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니은. 태아도 생명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은 생명 존중으로 보든지 아니면은 태아 자체를 생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법칙주의로 보는 거죠. 그런데 낙태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공리주의는 이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 낙태라는 걸 통해서 산모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결과를 고민을 한다면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겠죠. 그럼 디귿과 리을이 공리주의적 입장이네요. 사형제도는 흉악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죠. 아까 제레미 벤담이 만든 게 뭐라 그랬죠? 파놉티콘. 그 감옥은 결국 사회에서 어찌 보면 그런 흉악범죄자들을 잘 관리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고안한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점점 발달하면서 권력이 창출됐고 그것을 감옥의 역사로 연구한 사람이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푸코는 이 파놉티콘의 문제를 비판을 했었죠. 현대판 파놉티콘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어쨌거나 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결과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온다라면 된다라는 주장이니까 맞는 얘기죠. 줄기세포 실험은 많은 불치병 환자들의 치료를 도울 수 있다라고 보니까 결과를 주목한 공리주의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뉴탐스런 151페이지로 가보시면요. 우리가 다룰 중요한 문제, 이제 고난도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심화 문제죠. 같이 보실까요? 자, 강렬하고 지속적이면 확실하고 이거 뭐예요? 7가지의 잣대, 그러니까 제레미 벤담. 됐죠? 자, 그 다음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스러운 바보되보다는 뭐야?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편이 낫다. 그건 누구야? 존 스튜어트 밀. 그러면 문제가 뭘 물어보나요? 아, 이런 거. 아주 고난이도 문제죠. A, B, C, C는 또 교집합이고 요렇게 범례를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면 A, 고상한 쾌락과 저급한 쾌락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봤다. 누가? 벤담이 A에 들어갈 수 있냐? 요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벤담은 구분하라라고 얘기한 거 아니죠? 모든 걸 양으로 잴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그랬다. 이거는 칸트니까 둘 다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B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쾌락을 우선적으로 추구했는데 안 되죠. 아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공리주의라는 건 뭘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사회와의 접점,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사회적 쾌락도 고민했다. 자, B는 을에만 들어가네요.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쾌락은 한 종류밖에 없으며 양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누구예요? 이건 벤담이니까 A에 들어가야죠. 자, 5번 C, 유용성의 원리를 도덕적 가치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다. 유용성의 원리를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게 유용성이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결과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목한 공리주의의 행복이다라는 유용성을 얘기하는 거죠.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았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 간단하게 6번 문제 그 아래에 있네요. 잠깐만 풀어봐 드릴까요? 보십시오. 자, 왜 옳은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복만을 고려해야 되는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공리주의죠. 그럼 공리주의가 갖고 있는 태도를 다 골라봐라 라고 하면 기억,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행위는 바람직한 행위다 라는 게 공리주의가 내세우고 있는 목표죠. 자, 그 다음
니은입니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의 의지나 동기 안 되죠. 결과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쾌락이나 행복을 감소시키거나 고통을 가져오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다. 그렇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것 자체가 공리주의가 주목한 결과니까. 자, 그 다음 리을입니다. 최선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면 그거는 도덕 규칙을 어기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요 맞는 문장이고요. 그래서 공리주의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자, 이번 시간 공리주의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임마누엘 칸트의 사상으로 만나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